인천의 오래된 시장 골목. 그곳엔 30년째 한자리를 지키는 작은 반찬 가게가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한정욱 씨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문을 열었죠. 그녀의 손은 깨진 무 조각처럼 거칠었지만 그 손이 만든 반찬은 시장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그녀에겐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바로 아들 도윤이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는 것.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모은 돈은 전부 아들의 학비가 됐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아껴가며 여름엔 선풍기 하나로 버텨가며 그녀는 말했죠. 엄마는 괜찮다. 너만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 한마디가 도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아니, 정확히는 제 어머니의 이야기겠죠.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사셨어요. 법대 등록금, 사법시험 학원비, 첫 정장값까지 전부 어머니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알았어요. 정말로요. 장학금을 받아 졸업했고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죠. 시장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옥이 복 받았네. 아들이 저렇게 출세했으니.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어머니의 자랑이라고, 제가 어머니의 보답이라고. 하지만 성공이라는 게 사람을 변하게 만들더군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저는 변호사가 된 후 대형 로펌을 거쳐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투자를 받고 언론에 오르고 사람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반찬 가게 냄새가, 시장 골목의 흙 냄새가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갈 줄은요. 회사가 커지면서 저는 새로운 세상과 마주했어요.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외제차가 즐비한 주차장. 그곳엔 시장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 없었죠. 특히 제 아내 윤서진은 그런 세계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직 로펌 비서 출신으로 세련되고 계산적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한 말이 기억나요. 도윤 씨는 성공할 상이에요. 단, 과거를 정리할 줄만 안다면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서진은 제게 자주 말했어요. 도윤 씨, 시장통 냄새 나는 어머니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투자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이미지 관리가 안 돼요. 저는 처음엔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졌죠. 실제로 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투자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시장 가게 뒤편 좁은 방에서 어머니는 서류 뭉치를 꺼내셨죠. 도윤아, 이거 내 앞으로 해뒀다. 그건 어머니 명의의 집과 상가,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전부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죠. 엄마, 왜 이걸 제게 주세요? 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감싸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너가 이룬 것처럼 살아. 엄마 이름으로 있으면 세금도 많고 너한테 나중에 상속하면 복잡하잖니. 그냥 지금 내 거야. 저는 그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거절한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무릎 꿇고 울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 대신 머릿속으론 계산하고 있었죠. 이 자산이면 대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날까?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까?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사업의 도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산이 늘어나자 기회도 따라왔어요. 어느 날 투자 브로커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김상욱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번지르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한 대표님, 지금 시장에 엄청난 기회가 있어요. 단, 담보가 필요합니다. 대표님 명의의 상가를 활용하면 최소 50억 투자 유치가 가능해요. 50억. 그 숫자는 제 야망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등기는 제 이름이었지만 실제 관리와 권리는 여전히 어머니께 있었죠. 인감도장도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고요. 망설이는 저를 보며 아내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냥 어머니 도장만 빌리면 되잖아요. 서류에 이름만 빌리는 거예요. 어차피 대표님 명의잖아요. 문제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고,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어머니께 더 큰 효도를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날 밤, 저는 어머니 가게에 들렀어요. 엄마, 급한 서류가 있어서요. 도장 좀 빌려주세요. 어머니는 의심 없이 서랍을 여셨습니다.
그래, 필요한 거 가져가. 저는 그 도장을 들고 나오면서도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 무게를 가벼이 만들었죠. 김상욱은 서류를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대출을 받고 투자금이 들어왔어요. 50억이 아닌 30억이었지만 그래도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회사를 확장했어요. 직원을 늘리고 사무실을 옮기고 광고를 집행했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채권 추심 회사에서 온 전화였죠. 한정욱 씨 맞으십니까? 현재 미상환 채무 35억 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은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35억?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김상욱이 저를 속였다는 것을요. 그는 제 명의가 아닌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등기를 다시 어머니 이름으로 변경하고 그 자산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아 도망친 거였죠. 며칠 뒤 경찰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시장 한복판이었어요. 오전 10시,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시간. 경찰차 2대가 어머니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형사 2명이 내려 어머니께 다가갔죠. 한정욱 씨,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어머니는 멍하니 서 계셨어요. 반찬을 담던 손을 멈추고 국자를 떨어뜨린 채 물으셨죠.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35억 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 사기입니다. 동행하시죠. 그 순간 수갑이 어머니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철컥 하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뭐야? 저 할머니가 사기꾼이었어? 아들 덕에 사는 줄 알았더니 돈 훔쳤대. 아이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살았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지만 차마 앞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어머니는 수갑을 찬 손을 들어 저를 향해 흔드셨습니다. 웃고 계셨어요. 왜 웃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서 저는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앉아 계신 어머니는 여전히 침착하셨어요. 도윤아,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셨어요? 그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거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죠. 기억 안 나. 근데 내가 필요하다길래 도장 줬잖니.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했어요. 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죠.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법대로 하세요. 법이 진실을 밝혀줄 거예요.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슬픈 웃음이었죠. 내가 판사라도 엄마 마음은 내 편이었는데 그날 밤 어머니는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셨습니다. 68세 노인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첫날 밤을 보내셨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서진이 옆에서 말했죠.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도장 관리를 제대로 못하신 거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어머니의 변호를 맡은 사람은 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과거 시장에서 어머니께 밥을 얻어먹던 소년이었죠. 집이 가난에 끼니를 거르던 그에게 어머니는 늘 따뜻한 밥 한 끼를 주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넌 할 수 있어. 그 아이가 장학생이 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갚을 차례가 온 거였죠. 박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힘주어 말했습니다. 피고인 한정욱 씨는 무죄입니다. 이 사건은 제3자에 의한 명백한 사기 사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검사 측 증거는 명확했어요. 계약서엔 어머니의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었고 대출금은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됐다가 즉시 인출됐죠. 서류상으론 어머니가 공범이거나 주범처럼 보였어요. 재판 내내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죠. 변호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들입니다. 피고인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해야 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증인의 회사 서류에 피고인의 도장이 사용됐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어요. 판사도 방청객도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긴급한 서류 때문에 잠시 빌렸습니다. 증인이 피고인 몰래 도장을 사용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판사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죠. 어머니는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도장이 필요하다길래 줬어요. 내용은 몰랐지만 아들이 필요하다는데 왜 안 줘요? 그게 엄마잖아요. 그 말에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하셨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게 아들한테 도움이 됐다면 엄마는 감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판사가 눈을 감았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박현우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밤낮으로 증거를 찾아다녔습니다. 은행거래 내역, 통화 기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걸 뒤졌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제 회사 직원들 식대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었어요. 횡령 혐의가 씌워진 바로 그 돈 중 일부가 사실은 회사 운영비로 쓰인 거였죠. 어머니는 제가 어려울 때마다 몰래 돈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엄마 돈 아니니까 괜찮아. 나중에 갚으면 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평생 모은 돈을 조금씩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제 노트북에서 발견된 이메일이었죠. 김상욱에게 보낸 메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이 계약을 아시면 화내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성공하면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그 이메일은 제가 사기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아니, 적어도 위험을 알면서도 진행했다는 증거였죠. 박 변호사가 그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을 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 이 이메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한정욱 씨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준 어머니입니다. 횡령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며 계속했어요. 이 모든 거래 내역을 보십시오. 한정욱 씨는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전부 아들의 회사, 아들의 직원, 아들의 꿈을 위해 쓴 돈입니다. 이게 범죄라면 세상의 모든 부모가 범죄자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지만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거요. 제가 위험한 계약을 하는지,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전부 아셨어요. 하지만 말리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였으니까요. 제가 성공하길 바랐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성공을 위해서라면 감옥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최종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도, 시장 상인들도 모두가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무겁고 슬프고 복잡한 표정이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한정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숨죽였어요. 피고인은 무죄. 그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판사가 계속했죠.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의도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제3자의 사기 행각에 이용당한 피해자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나 그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을 통해 법보다 더 무거운 판결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사랑의 판결입니다. 판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어요. 한정욱 씨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법은 무력합니다. 법은 그녀를 무죄라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법정은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왜 다 말 안 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엄마는 법보다 내가 더 무서웠다. 그 말에 제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엄마를 부끄러워할까봐, 내가 엄마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그냥 엄마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나았어.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모두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판결이 끝나고 어머니는 법정을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다 비틀거리셨어요. 엄마, 제가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이송됐죠. 의사는 말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셨죠. 사흘째 되던 날, 어머니가 잠깐 눈을 뜨셨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힘없이 웃으셨어요.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68년의 삶을 그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시장 상인 몇 명과 박현우 변호사, 그리고 저,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죠. 어머니가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으니까요.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사람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어머니의 명예조차 지켜드리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거였어요. 봉투를 열자 판결문 사본이 들어 있었고 거기에 손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직접 쓴 편지였죠. 한도윤 씨께 저는 30년간 법정에서 일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뤘고 수많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만큼 가슴 아픈 재판은 없었습니다. 한정욱 씨는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하지만 저는 판사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합니까? 법은 정의를 판단하지만 사랑은 법 너머에 있습니다. 한정욱 씨의 사랑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를 잃은 자식은 이미 가장 큰 죄인입니다. 부디 어머니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편지를 적셨습니다. 판사조차 울었다는 그 재판, 저는 그 한가운데에 있었으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희생을,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을요. 저는 어머니의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어요. 자물쇠에 녹이 슬어 있었죠. 하지만 문틈 사이로 여전히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 냄새, 김치 냄새, 그리고 밥 냄새. 어머니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 엄마 밥 냄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가게에 들렀을 때 어머니가 건네주시던 따뜻한 주먹밥, 시험 전날 밤새워 만들어주시던 미역국, 변호사 시험 합격했을 때 눈물 흘리며 끓여주시던 잔치국수, 전부 이 냄새 속에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장 골목에서 혼자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대답하실 수 없었죠. 저는 가방에서 판결문을 꺼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판사가 손으로 직접 쓴 한 문장이 있었어요. 세상의 정의는 냉정하지만 어머니의 정의는 따뜻했다. 그 온기를 잃은 자식은 이미 가장 큰 죄인이다. 저는 그 문장을 끌어안았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도록 꽉 쥐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쥐어도, 아무리 울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정리했어요. 회사는 정리했고 아내와는 이혼했습니다. 서진은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했죠. 당신이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선택한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선택한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를 그 선택으로 몰아넣었다는 걸요. 저는 어머니의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전문 요리사를 고용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서서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반찬을 만들었죠. 서툴렀어요. 음식이 타기도 하고 간이 안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도윤이구나. 어머니 생각 많이 나지? 엄마 음식 맛은 안 나지만 그래도 고맙다. 그들은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사기꾼이 아닌 따뜻한 반찬 가게 주인으로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시장에서 오래 야채 장사를 하신 분이었죠. 도윤아, 내 엄마가 맨날 하시던 말이 있어. 내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애야. 나한테 효자야. 그렇게 자랑하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자랑하셨던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배신하고 어머니를 법정에 세우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도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끝없는, 그래서 더 아픈 사랑이었죠.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엽니다.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고 설거지를 합니다. 제 손도 이제 거칠어졌어요. 어머니 손처럼요. 가끔 거울을 보면 어머니가 보입니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따뜻한 눈빛. 저는 이제 압니다. 성공이 뭔지, 효도가 뭔지를요. 그건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니었어요.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 손 한 번 더 잡아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은 가게 안쪽에 모셔뒀어요. 매일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엄마, 오늘도 시작합니다. 엄마처럼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웃고 계세요. 그 웃음이 저를 살게 합니다. 동시에 저를 죽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살아야 해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어머니가 지키신 이 가게를 지켜야 하니까요. 판사님이 쓰신 그 문장을 저는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뒀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냉정하지만 어머니의 정의는 따뜻했다. 그 온기를 잃은 자식은 이미 가장 큰 죄인이다. 손님들이 가끔 물어요. 저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대답합니다. 제 죄목이에요. 평생 갚아야 할 빚이죠. 그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하는 사람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니까요. 제 속죄니까요. 밤이 되면 가게 문을 닫고 어머니 산소에 갑니다. 거기 앉아서 하루를 얘기해요. 엄마, 오늘은 김치찌개가 잘 됐어요. 손님이 맛있다고 했어요. 엄마, 오늘은 반찬이 남아서 혼자 먹었어요. 엄마 생각하면서요. 엄마, 오늘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다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요. 그게 제 벌이에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사랑하지 못한 제 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힌다고요. 상처도 아물고 후회도 옅어진다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떤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는다는 걸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상처는요. 그 상처는 평생 곪아서 아프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저는 그 피를 닦으며 살 겁니다. 매일, 평생, 죽는 날까지요. 어머니, 저는 이제 압니다. 법이 뭔지, 정의가 뭔지, 사랑이 뭔지를요. 법은 사람을 판단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용서하죠. 정의는 냉정하지만 사랑은 따뜻합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의니까요. 판사님의 눈물, 법정의 침묵,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 그 모든 게 저를 살게 하고 동시에 죽게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법정에서 선고받은 적은 없지만 제 마음이 매일 저를 유죄라고 선고해요. 무기징역, 아니 그 이상의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 그게 제 형벌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나중에, 언젠가, 시간 날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사랑하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그게 전부예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 부디 사랑하세요. 사람은 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살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 가르침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지금 배우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